주간 꿀에 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드디어 2022-23 시즌 라리가가 개막을 했습니다. 세비야가 오사수나에게 패배를 당하는 모습도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나 강하다는 걸 알메리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기대를 모았던 바르셀로나는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슈팅을 무려 21개나 했습니다. 점유율이 67%였어요. 그리고 코너킥을 무려 8개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 그 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승점 3점이 아니라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라요 바이에카노의 이라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내고 있어요. 지난 시즌 라요 바이에카노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 차례 모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기에는 팔카오의 결정적인 골, 후반기에는 알바로 가르시아의 결승골, 그러면서 1대0으로 두 차례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 이 경기에서도 라요 바이에카노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요 바이에카노가 20년 만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3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바르셀로나는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3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바르셀로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여름에 4차 레버까지 가동하면서 5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5명을 영입하는데 1억 5천만 유로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정말로 높았죠. 저도 기대 뿜뿜으로 이 경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5명 영입하는데 1억 5천만 유로 이상을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케시에라든가 텐센은 이 종류 없이 영입을 했고 레반도프스키, 줄스 쿤데, 하피냐 영입에 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 선수 정리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니코도 최근에 발렌시아로 임대를 갔고요. 콜야도도 엘체로 임대를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11명의 선수가 이적을 하거나 떠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이것을 말씀드린 거는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르셀로나는 베르나르도 실바라든가 측면 수비수들을 노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멤피스 데파이라든가 오바메양이라든가 프랭키 도용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선발 명단에서 아예 데스트가 제외가 됐고요. 아예 교체 명단에도 없었죠. 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줄스 쿤데를 선수 등록하지를 못했어요. 줄스 쿤데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일단 선수 등록을 좀 미룬 상태입니다. 그 대신 나머지 새로 영입한 선수 4명을 선수 등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세르지 로베르토하고 덴벨레도 선수 등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을 본다면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테오 슈테겐이 골문을 지키고요. 왼쪽부터 알바, 에릭 가르시아, 텐센, 그리고 아라오를 이번에도 라이트백으로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3미들에는 페드리, 부스케츠, 가비가 나왔고요. 공격 라인에는 하피냐와 덴벨레를 동시에 썼어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덴벨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발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에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또 최전방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골을 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하지만은 세밀한 플레이 부족, 부분 전술 부족, 연계 플레이 부족을 드러내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좌우에 위치한 하피냐하고 덴벨레는 위치를 바꾸는 모습도 종종 나오긴 했지만 이 두 선수를 이용하는 공격이 선수 개인의 솔로 플레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하피냐의 킥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덴벨레의 슈팅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력적인 공격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1차 빌드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라요 바이에카노 때 얘기를 하겠지만 라요 바이에카노가 전방부터 압박을 하면서 부스케츠를 괴롭히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케츠를 거치면서 공격을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부스케츠가 고립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런데 페드리하고 가비가 같이 나왔을 때 부스케츠를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가비 같은 경우에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컷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 경기 전체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부스케츠가 좀 묶여 있었고 가비가 좀 아쉬웠고 하피냐와 덴벨레는 솔로 플레이를 하는데 효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의 색채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부스케츠가 고립됐다는 것은 부스케츠뿐만이 아니라 전방부터 압박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수비수들도 앞으로 전진 패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크리스텐센이라든가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시도한 패스 숫자의 50%도 미드필더라든가 공격수에게 연결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주로 횡패스 또는 백패스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모로 빌드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얘기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프랭키 도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위치,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공격까지 어떻게 연결을 해줄 것이냐, 요 역할을 또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물론 부스케츠 백업은 피아니치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아니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프랭키 도용이 나오고 나서 자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죠.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력 부족. 야, 슈팅을 21개나 했다니까? 슈팅을 21개 했는데 유효 슈팅이 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슈팅 5개 했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뭐 하피냐라든가 덴벨레도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캐시에도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상대 골키퍼 드미트리에프스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긴 했죠. 인정.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바르셀로나에는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약팀에게 발목을 잡히거나 아니면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짓지 못했거든요. 자,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바르셀로나 성적이 좋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오바메양이 해결사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왔잖아. 해결해줘야지. 아, 나 왜 이렇게 반복하냐? 말을. 너무 흥분했나? 너무 짜증났나? 너무 화가 났나? 여하튼 이 경기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실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오프사이드 판정 나면서 골을 넣지 못하는 장면이 있긴 있었지만 결정력을 또 한 차례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캐시에도 물론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큰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사비 감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죠. 자, 사비 감독 이런 경기는 사실은 플랜 자체를 좀 잘못 짰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요 바이카노를 지난 시즌에 상대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왜 고전했는지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경기에서 캐시에 같은 선수를 투입해서 좀 더 중원에서 강하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프랭키 도용을 배치해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또 하나 설정해 놓거나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프리시즌의 베스트 11을 이제 1라운드 경기에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따졌을 때는 플랜 A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사비 감독이 4-3-3을 플랜 A로 쓰고 선수 교체를 단행하면서 수비수 한 명을 빼고 변칙적으로 3백을 바꾼 다음에 공격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골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래서 이 경기 텐센, 가비, 하피냐 빼고 세르지 로베르토, 더용, 안수파티 투입했을 때는 4-3-3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페드리가 나오고 프랑크 케시에가 들어갔을 때에도 4-3-3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지만 82분에 알바가 나오고 오바메양이 들어가면서 전방 쪽의 숫자를 늘리고 수비 쪽의 숫자를 빼는 모습이었잖아요. 이 가운데 더용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공수 연결해주고 수비 숫자도 뭐 필요한 순간에는 늘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 요런 패턴에 대해서 상대가 이제 읽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요런 패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사비 감독이 조금 더 선수 구성이라든가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 선수 구성으로 올 시즌에 이런 경기가 나오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이거는 사비 감독 욕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니까 뭐 첫 경기 끝나자마자 막 감독이 잘못했어, 감독이 이거 실수한 거야, 감독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할 텐데 요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면 라리가 왕자 탈환은 어렵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력이 좀 안 좋더라도 벤제마가 또는 비니시우스가 아니면 생각지 못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결과를 지금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요 바이카노 얘기를 해볼까요? 라요 바이카노가 지난 시즌 승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 12위를 기록했죠. 코파델레이 성적도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라올라 감독이 4-2-3-1 형태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뿌리 내렸기 때문이고 그거는 충분히 효과를 봤다는 얘기죠. 제가 라요 바이카노 얘기할 때 라요 바이카노는 오히려 강팀에게 끈적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 은근히 성적을 낼 수가 있다. 이거는 라요 바이카노의 전술과 수비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라요 바이카노 입장에서는 팔카오의 나이와 그리고 잦은 부상을 봤을 때는 최전방 쪽을 강화시킬 필요성은 있고 그것 때문에 카메오 선수를 영입한 것이고 또 디에고 코스타 영입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요 바이카노는 영입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영입하는데 돈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우나이 로페스, 사이비 산체스, 디에고 로페스, 세리오 카메오, 플로리앙 르진 모두 선발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정도로 영입을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 나왔습니다. 디미트리 예프스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백포 라인은 왼쪽부터 프란 가르시아, 카테나, 르진, 이반 발리우 그리고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뒀죠. 파테시스와 우나이 로페스. 2선 라인에 알바로 가르시아, 오스카 트레오, 이시팔라존 그리고 최전방은 세리오 카메오가 나왔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은 이 경기에 대해서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 선수 교체하는 거 보면은 전방 쪽에 공격수를 바꿔주고 중원의 미드필더를 바꿔주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인 기동력과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발 라인업에 나온 선수들이 전반전부터 정말 많이 뛰면서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스케츠가 고립되고 있다.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패스를 못한다. 요 얘기는 라요 바이카노 선수들이 전방부터 압박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경기에서 팔카오가 아니라 카메오 선수가 선발 출전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카메오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기동력도 좋고 압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메오 선수하고 팔카오 선수의 득점력을 비교했을 때는 팔카오 선수의 득점력이 더 뛰어나죠. 근데 이런 경기에서는 팔카오 선수는 득점이 필요한 순간 투입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전반부터 압박하면서 바르셀로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카오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기동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측면에 있는 자원들, 28라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앙에 있는 트레오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바꿔주면서 앞쪽의 스피드 압박 계속 유지하는 모습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방 압박을 통해서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을 구사했는데 상대 지역에서 볼을 빼앗자마자 빠르게 측면 쪽으로 내주고 그랬을 때 측면에 있는 28라존 알바로 가르시아 이 두 명의 선수의 공격력을 이용하는 모습은 정말로 날카로웠어요. 물론 수비 상황에서는 4-5-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중앙을 단단하게 형성했죠. 중앙 쪽에서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을 했고 이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트레오 선수의 패스가 전방 쪽에 있는 카메오 선수에게 연결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카메오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카메오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 경기에서 라요 바이카노는 슈팅을 4개밖에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라요 바이카노는 플랜 A 자체를 너무나 잘 짜고 나왔다. 자, 바르셀로나가 힘을 발휘하려고 했을 때 라요 바이카노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걸 막아냈고 차단했다. 뭐 부스케츠 퇴장은 막판에 나왔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스케츠가 퇴장당한 다음에는 라요 바이카노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승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 골까지 넣었지만은 그 골도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죠. 여하튼 라요 바이카노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끝나고 감독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비 감독은 당연히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요 바이카노가 수비를 너무나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팬들에게 좀 인내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를 분석해서 더 좋은 플레이 모델을 만들고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이라울라 감독은 만족감을 표했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으니까요. 부스케츠가 퇴장을 당하면서 승리할 기회를 잡았지만은 그걸 놓친 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바르셀로나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네, 바르셀로나가 좋은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고 명확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칭찬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을 알고 있고 우리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플레이 방식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보면 양팀 감독의 인터뷰는 다 이해가 되죠. 사비 감독의 인터뷰는 한마디로 실망. 반면에 이라울라 감독의 인터뷰는 만족,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활약한 3명의 선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레반도프스키예요.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90번 출전했는데 슈팅 5개, 유슈팅 1번이거든요. 패스 성공률은 낮았어요. 왜냐면은 레반도프스키가 전방 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 이것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레반도프스키가 밑으로 내려가서 연결해주고 올라오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미스도 좀 많은 편이었죠. 그런데 기회 창출을 2회나 했고요. 볼터치를 44회나 했습니다. 드리블 성공도 한 차례 보여줬고 아쉬운 건 오프사이드 장면이죠. 그 장면 좀 아쉽더라고. 골로 연결했는데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났으니까요. 여하튼 레반도프스키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절반의 실패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레반도프스키에게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건 골이에요. 특히 이런 경기에서 골이거든요. 그런데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환상적인 데뷔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죠. 그런데 전술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역시 레반도프스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볼이 안 왔을 때의 움직임 너무나 효과적이고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서의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순간 치고 들어가는 안쪽에서의 움직임도 날카로웠고요. 골이 없었습니다. 골이 이게 아쉬웠어요. 만약의 경우 골만 넣었다면 레반도프스키의 뭐 평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우 높았을 텐데 평점이 낮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골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프랭키 도용이에요. 이래도 팔 거냐? 이래도 팔 거냐고. 몇 번 얘기하냐? 몇 번? 라포르타야. 결국은 프랭키 도용이 부스케츠 롤을 해야 돼. 근데 그냥 피보트 위치에서 부스케츠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더블 볼란치를 쓰란 말이야. 이 경기 도용이 나온 다음에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모습 보세요. 물론 소위 얘기한 강팀을 만나서는 도용이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도용이 상대의 1차 압박이 들어왔을 때 정말 절묘하게 돌아서거나 드리블로 제치면서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공격 전개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면 위기잖아. 그래서 부스케츠처럼 먼저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반박자 빠르게 패스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데도 도용을 내보낼 거냐고. 부스케츠는 나이가 많고. 부스케츠 봐요. 부스케츠가 이 경기에서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부스케츠가 나이가 많고 체력적으로 어려우니 결국 막판에는 카드 한 장을 더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도용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용이 이 경기에서 30분 출전했는데 기회 창출을 2회나 했고요. 드리블 성공을 2회나 했어요. 패스 성공률이 82%예요. 슈팅은 없었지만은 계속해서 볼을 돌리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패스를 통해서 여기다가 볼경합 5회 시도했는데 모두 성공했어요. 4회는 발로 하는 볼경합, 하나는 이제 머리로 하는 볼경합인데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용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도용이 들어오고 나서 빌드업이 더 수월하게 전개가 됐어요. 이래도 팔 거냐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자원 부스케츠 외에 누가 있느냐예요. 부스케츠 자리부터 최전방 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은 충분히 있다니까요. 가비라든가 페드리라든가 캐시에라든가 캐시에
캐시라든가 캐시라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조금 더 다양한 패턴으로 중앙 쪽에서 무언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도 삼성과 일선을 연결하는 자원이지 얘가 수비 라인부터 전방까지 연결하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프랭키 도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랭키 도용을 남길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은 역시 라요 바이에카노의 골키퍼 드미트리 에프스키죠. 와, 이 경기 진짜 미친 듯이 선방하더라. 세이브가 5개나 됩니다. 그리고 다이빙 세이브가 2차례, 박스넷 세이브가 4차례나 됩니다. 패스 성공률은 농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28%밖에 되지 않았지만 볼터치가 골키퍼인데 48회예요.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괴롭혔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굳건히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이 경기에 당연히 MVP죠. 자, 여기까지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바르셀로나 둘러싼 이적설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죠. 최근에 멤피스 데파이하고 오바메양을 둘러싼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멤피스 데파이는 유벤투스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예요. 유벤투스하고 멤피스 데파이가 2년 계약에 연봉도 500만에서 600만 유로 사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협상이에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멤피스 데파이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이적료를 좀 원하는 상황이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 없이 멤피스 데파이를 영입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 멤피스 데파이가 유벤투스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멤피스 데파이가 떠난다면 오바메양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첼시의 토엘 감독이 오바메양을 원한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첼시가 오바메양을 노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첼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첼시가 라임 스털링을 영입했지만은 로멜로 루카쿠를 인테르로 임대를 보냈고 티모 베르너가 독일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부족합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첼시와 토트넘 경기 보셨나요? 첼시가 경기 내용은 다 가져갔어. 그런데 2골에 멈췄단 말이에요.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놓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해리케인이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2골을 넣게 되고 그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기 내용이라든가 주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독들의 뭐라고 할까요? 싸움? 충돌 이런 것도 이야기거리긴 했는데 여하튼 첼시 입장에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그래서 프랭키 도용과 오바메양을 동시에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메양을 영입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텐데 자, 오바메양의 상황을 볼게요. 오바메양은 지난 1월에 아스날에서 바르셀로나로 온 다음에 리그에서만 11골을 넣었어요. 지난 시즌 후반기의 활약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바메양이 이번 시즌 최전방을 책임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왔네. 이거는 오바메양 입장에서는 주전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선발로 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오바메양 입장에서도 첼시의 제의가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바르셀로나가 오바메양의 이적료로 2,500만 유로 이상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첼시는 어찌 본다면 요 이적료 약간 아래로 지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비 감독이 오바메양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데파이는 떠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오바메양도 바르셀로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바메양이 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변수는 베르나르도 실바예요. 과연 바르셀로나가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에 적극적인가? 반드시 영입할 생각인가? 아니면 이번 여름은 한 템포 치고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에 적극적이라면 오바메양도 내보낼 가능성이 있죠. 데파이에서 이적료 땡겨오고 오바메양에서 이적료 땡겨오고 데스트에서 이적료 땡겨오고 이러면서 베르나르도 실바의 이적료를 채우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지금 맨시티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바라보는 시점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원한다면 나가라.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의 이적료는 8천만에서 1억 유로다. 뭐 최소 1억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원한다면 그 이적료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여름에 얼마나 쓰는 거야? 거의 뭐 2억 5천만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하튼 그걸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면 오바메양은 내보내지 않겠죠. 네, 요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저는 오바메양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데파이가 남든 둘 중에 한 명은 남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둘 다 나가더라도 페란 토레스를 최전방에 제로톱으로 쓰거나 뭐 안수파티를 최전방으로 쓰거나 이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수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남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간꿀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은 이제 시즌이 시작됐다. 앞으로 더 기대해보자. 더 지켜보자. 좀 날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빠밤.